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목요일 날 뵙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또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어떤 말인지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시죠. 청탁 아닌 감사 표시. 청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얘기일지 짐작이 갑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간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청탁 아닌 감사 표시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들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미 예측이 됐었다. 그렇죠. 네.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김승호 부장검사, 이름 기억하십시오.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름 기억하십시오. 전단 수사팀을 구성해서 지시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 네. 단순히 그러니까 청탁이 아니라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청탁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이제 크게 대가성이 없다. 대가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하면서 주고받은 선물이다 라고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큰일 났어요. 고위공직자 부인들 300만 원짜리 디올백 네, 받아도 그냥 감사 표시로 받아도 대가성 없다면 받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 그 근거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댔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탁을 했다라는 거, 김건희 여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몇 가지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미국의 그 김창준 그 연방 전 의원에 대한 그 네. 현충원 안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통일 TV를 다시 개국한다라든지 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계없이 이야기했다. 그럼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선물을 한 것이다라고 검찰 수사팀에서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검사 수사팀과 검찰 수사팀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 과연 맞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분명히 제가 예언드립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서 이제 임기를 앞두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9월 15일이면 네.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죠. 지금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않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냐면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래서 한 달 내에 뭔가 결과를 낸다. 불가능하지만
낸다라고 하면 아마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야말로 몸값이 급반등했던 그걸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전에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팀이 바뀌고,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이 바뀌고 이런 것들도 검찰총장 패싱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로 수사를 하게 될 때 수사를 한 건지 수사를 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도 다 제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몰랐어요. 네, 그 당시 이제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진상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내부적으로 약간 반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왜 반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정작 반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발하지 않고 반발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만 반발을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내달 15일 날 퇴임하는 검찰총장 말을 누가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입 다문 채 퇴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직권으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소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린다 해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인사를 준비했는지 몰라도 꾸리는 시간도 그렇고 검토하는 시간도 그렇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5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내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올해 1월 달에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제 소집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이제 기소할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막판 좀 변수다라는 그런데 기사 생각해 보시면 지금 9월 15일 퇴임하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전에 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올까? 결과가 사실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과연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의도적으로 이 검찰총장의 임기까지 쫙 맞춰서 나온 그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의도 참새들 사이에 입방아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이제 별다른 뭔가 변수가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곳곳에 암약. 반국가 세력이 요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이 비밀리에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반자유 세력 그리고 검은 선동 세력을 거론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는, 비록 5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과거에 군부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자주 행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인식하게 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확연히 완화가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성장하고 북한과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된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런 그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것이 예전에 있던 것이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국무회의에서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국가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아,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입니까? 현 정부 책임이에요. 아. 자,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활약하도록 만들었다, 방치했다라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현 정부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전에 건국절 논란이 뜨거웠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건국절 논란 같이 이게 민생과 전혀 없는 이념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작년 9월 23일 날 대통령이 분명히 23일에 28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 세력, 검은선동 세력 등 강경한 표현을 쓰면서 이념 문제를 전면화시켰어요. 자, 반국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반정부 세력이겠죠.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겠죠. 반국가 세력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진이 곧 국가인 시대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전근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쉽게 올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이 있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추측성 발언이 이제 쏟아지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위협과 관련된 말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국가 세력 표현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 자주 언급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뭐 종북 주사파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 협치가 불가하다. 협치라는 건 정치를 같이 협의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협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상대방이 같은 협치할 수 있는 대상인데 그것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반국가 세력이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쭉 여러 번 네.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콕 집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난할 때는 어김없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가짜뉴스고 무엇이 선동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단어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단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진실의 힘으로 무장에 맞서 싸워야 이런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념 갈등을 좀 부추기는 발언일 수도 있고 좀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노리고 이제 한 발언인지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 지지율을 좀 반등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아니면 이제 좀 보수 결집 효과를 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반국가 세력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친일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신 발언이신가요? 친미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동시에 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친중파도 필요하고 친러파도 필요하고 때로는 친북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이 단 반민족적인 친일파, 반민족적인 친러파, 반민족적인 친북파, 반민족적인 친미파는 간첩이 있어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란 근거 없다. 미국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매춘녀다. 등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민족적인 친일파입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도려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생생 코멘트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 실려있는 수사.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지난 20일에 검찰에 자진 출석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서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이게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전 사위였던 서모시 채용 특혜 의혹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네.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재산도 많고 회사도 운영하고 막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의원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 씨가 타이 이스타즈에서 전무이사로 취업했던 이 부분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지난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 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또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입건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실 4년 된 이야기거든요. 네네. 4년 된 이야기인데 이게 처음 고발을 이제 국민의힘이 했고 이게 4년 전이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네. 4년 된 일인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는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 세력 간의 싸움 가운데 정부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러니까 4년 전 사건이 끄집어낸 것은 검찰이 캐비넷 뒤진 거 아니냐. 과거에 있던 사건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문제가 있으면 캐비넷을 열고 뭐가 있지 꺼내서 들이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임 전 비서실장은 이게 정치 보복 수사가 3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 윤석열 검찰이 캐비닛 정치를 하고 있다. 최근 8.15 건국절 뉴라이트 준동 사태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용산의 약발이 점점 떨어지자 검찰이 캐비닛을 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권력이 바뀌게 되면은 검찰이 없어져요.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서 힘이 빠진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그 임종석 전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에 이어서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도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출석을 요구한 걸로 이제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좀 잇따라 조사를 하면서 좀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문재인 생각하시나요? 정부 시절에도 전임 정권에 있었던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죠. 명백한 죄가 있어서 구속됐어요. 거기 관련된 국정농단 관련된 사람들 다 구속됐죠. 그거하고 지금 근데 그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임 정권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핵심 인사들을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캐비넷 정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축하하는 영상 편지를 또 보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지의 확장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의 확장 이런 단어가 좀 눈길을 끈 데에는 좀 지금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좀 맥락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업이 뭐예요? 정권 교체거든요. 정권 교체. 예.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소위 그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로 나왔는데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 것이 네.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과 충돌이 있어요. 이 충돌이 이전 21대에서는 소위 수박 논쟁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확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당내에 민주정당은 어디나 다 정파가 있고 계파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공산당은 하나로 딱 퉁치면 되거든요. 근데 민주정당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 갈등이 지금 외부에서의 공격에 의해서 똘똘 뭉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민주당은 똘똘 뭉친다라는 효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 안에서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대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부에도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상황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코멘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좀 메시지였다라고 보셨고요.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여야 대표 회담 연기, 장외 신경전은 계속입니다. 사실 오는 25일에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좀 깜짝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이 회담이 좀 전격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하지만 이제 회담 형식과 의제를 두고 이제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요즘은 가장 이제 최대 이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여야 대표 회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것이 25일 날 그 여야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나마 거기서 타협을 볼 수 있는 몇몇 가지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당 부활 문제는 양쪽에서 이해관계 딱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성과로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번에 진짜 양측이 정말 뭐 이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지구당 부활은. 그렇죠. 네. 혹시 지구당에 대해서 아세요? 그냥 과거에 이제 있었다가 그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위원회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지구당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현재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그 소속에 되어 있는 구의원, 시의원 여기에 대한 체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훨씬 더 공고화됐는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바뀔 것인지 좀 더 논의되어야겠지만 어쨌든 정치 자금 부분에서 구의원이나 시의원까지 같이 푸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구당 부활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지구당 부활 외에는 서로 대립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21대에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 예를 들어 부활화법이라든지 AI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이것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데 다른 정치적 이슈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21대 당정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만약에 서로 회담이 되면은 그런 민생법안 같은 것들 서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빨리 마치 패스트트랙 탄 것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연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담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해관계가 딱 충돌이 되고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리고 또는 민생 관련된 법안 먼저 처리하자라는 결과 먼저 나오고 나머지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일단 민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 해주셨고, 저는 굉장히 이제 이번에 또 깜짝 이벤트 같았던 이제 제안이었는데, 생중계 이슈가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양쪽에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걸 노리고 나온 걸까요? 일단은 서로 대표 회담을 하는 것을 생중계하자. 네네. 지금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생중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생중계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직접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생중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네네. 일부에선 자의식의 과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유일하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과 맞서 싸웠거든요. 민주당 의원들과 맞서 싸우고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그 유일하게 보수 정치인들 중에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 잘하고 똑똑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1대1로 토론하는 것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대선 토론이에요. 대선 토론이 되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한동훈은 여권의 대권 주자라는 것을 낙인 찍는 낙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아,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리더십을 좀 그렇죠. 확고히 하겠다. 당대표가 된 지 한 달 지났고 성과 내기가 무리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회담하자 오케이 사인 보내서 바로 잡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나온 것이 생중계합시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당의 당대표고, 당대표로서 야당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와 1대1로 서로 토론한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나는 학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민생 문제는 스피디하게 학습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자의식 과잉이다. 여권의 정봉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들이 나왔고요. 사실 제안 방식도 좀 이례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제안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제 이걸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뭐냐면은 사실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기 전에도 모든 의제를 미리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딪혀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은 그때는 최고 지도자 양쪽이 만나서 타협을 보든 깨지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야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의전이라는 게 정치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난다, 사각 테이블에서 만난다, 또는 원형 테이블에서 만난다, 자리 배치부터 시작해서 그때 식사는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차만 마실까요? 이게 다 조율돼서 나와요. 사전 작업이 굉장히 그럼요. 많은데. 네. 그것이 바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의전 문제거든요. 누가 먼저 몇 시에 등장하고 누가 기다리고 맞이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 인사말까지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인사말까지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의제 조율이 다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을 생중계한다라는 것이 상대방 파트너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 네,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 여당에서 이런 회담을 많이 해본 실무자가 있다면 이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당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거는 경험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생중계를 진짜 원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이번 회담 생중계합시다. 이거 먼저 던지고 의지의 조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경험 부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이 추도식에 한동훈 대표가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등을 돌려서 대중들을 향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건 경험 부족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번 여야 협상에 있어서 의제 조율 전에 생방송을 하자, 생중계를 하자, 이런 경험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민주당 측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슈라든지 주도권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략을 펼쳤다고 본다면 이게 좀 뭐 성공적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게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생중계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로 먼저 치고 나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안에서 깜짝 놀랐을 거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월드컵 토너먼트 하냐라고까지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젠다를 서로 세팅하기 전에 언론에 흘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야당이나 여당이나 예전에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좀 떠보는 그렇죠.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친한 기자한테 네. 이렇게 흘리는 거죠. 아. 네, 흘려서 보도가 나가서 사실은 기자들하고 서로 짜고 이야기하는 건데, 난 우린 얘기한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 상대방 반응까지 볼 수 있는데, 그건 대충 넘어가요. 서로 눈치챌 수 있게. 그런데 생중계는 생각을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이제 초미의 또 관심사인데 역시 이제 가장 이제 좀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 네. 부분을 두고 사실 계속해서 이제 뭐 이견이 있는데 과연 이제 좀 합의점을 좀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2번씩이나 네. 발의가 됐다가 거부권 행사 그리고 이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실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라는 상징성, 보수 정권이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해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네.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만 최상병 특검 받자. 대신 제3자 추천을 받자라고 던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다 반대했잖아요. 네. 그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동훈 체제가 등장하는 것을 꺼리는 윤석열 현 정부와도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은 했죠. 그래서 대표가 됐죠. 그런데 막상 딱 대표가 돼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내 친윤 내지 이 의견과 다른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당황스러웠던 거죠.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제3자 특검까지 받겠다.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받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받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또 나온 게 조건을 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보공작 이것까지 하자. 그래 제보공작 도 받겠다. 계속 주제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상황까지 와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뭐한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자신 있게 며칠까지 발의해라 우리가 받겠다라고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입장 분명히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야당은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아무리 여당 대표 한동훈이지만 용산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라. 그럼 우린 뭐든지 받을 테니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용산으로부터 얼만큼 자율성을 갖고 있는가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이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한동훈 대표에게 좀 입장 표명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당 내부에서는 사실 그 거부감이 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그 입장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네. 무엇이랑 연계가 되냐면 여전히 그 현재 여권 진영 그리고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이라는 이 자체가 임성근 1사단장이 김건희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인 이종호 씨가 들어서 비호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어디까지 연결되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 빌밀 조선 되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이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당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당은 약한 고를 쥐고 있는 것이고. 근데 최상병 관련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현재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리는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력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 진영에서 각자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최상병 특검만 쥐고 갈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최상병 특검을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끝내자, 정리하자. 이게 나중에 탄핵 논의로 어떻게 넘어갈는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끝내자라고 여야가 확실하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2대 국회 내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차원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정치권의 고민인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다른 민생 법안이 줄줄이 지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양측이 지금 회담 의제를 좀 내놓은 걸 보니까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 지원금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지구당 부활 등을 좀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지금 25만 원 민생지원금 가지고 부딪힐 거고요. 네네. 지구당 부활은 서로 합의를 네, 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정쟁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검사 탄핵 이 청문회 이 자체를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지금 유일하게 현재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피커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될 것이고 금투세 폐지안 관련돼서는 고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야당에서 정리할 것이다. 왜? 금투세, 금융투자세라든지 아니면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야당에서 전략기획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새로 신설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뭐 안도걸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을 당내에 이렇게 그 직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거 문제를 해결한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또는 종부세에 대해서 이견은 많이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랑 서로 협의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론은 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양쪽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정치적인 득실을 좀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나한테 득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많이 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더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네. 생중계가 되든 안 되든 네. 1대1 구도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 네. TV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자체가 아. 한동훈 대표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아. 구도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거론되는 안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이 자체는 이미 야권에 유리한 구도고요. 금투세라든지 뭐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권이 다 유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권이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놓은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차기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에서 어쨌든 미래 권력이 이겨요. 그러니까 윤석열 현 행정부가 빠진 상태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은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빡 용산에서 밟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권은 여기 협의를 통해서 여권을 분열하려는 전략이 있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중계안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제 이게 연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는데 취소될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저는 보시나요? 생중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 봐요. 생중계. 생중계 받고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여권 분열하는데 훨씬 더 이재명 대표로서는 유리하다는 아, 그걸 거죠. 오히려 이제 카드로 예, 이제 활용할 활용할 수 수 있다. 있다. 아, 그렇게 보시고 있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좀 반가운 소식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이 사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인데요. 이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하겠죠? 21대 때 네.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돼서 굉장히 싸움이 많았어요. 네네. 야당이 가서 이야기도 먹히지 않고 막 그래서 야당 내부에서도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는 것은 일정 정도 진전이 있다. 그러면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이야기되면은 그 다음 특별법이라든지 다른 법안들 왜 민생법안 못하느냐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 대해서 자기 이익에만 맞는 것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제 많이 물갈이 됐으니까 제발 좀 국민들이 가려하는 부분 좀 긁어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이재명 2기 지도부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없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기획위원회 네. 수석 부위원장이 신설이 됐고요. 또 조세 예산 전문가를 좀 정책위원장에 배치한 게 좀 눈에 띄던데 네. 이게 의미가 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배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에 재선의 이정문 의원 그리고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에 초선의 임광현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세 전문가고요. 그리고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에요. 그 예산 전문가예요. 자, 조세 전문가와 예산 전문가가 사실 전면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권에서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레임덕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정권에 대해 대안 세력으로서 우리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고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권과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데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차후에 국회 22대 계속 열리면서 정책 대안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사실 좀 양쪽 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저출생 문제 풀면 노벨상감 해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저출생 해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게 노벨상감이다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제 그 유해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 비서관이 이 말을 전했는데요. 저출생 사실 이제 뭐 인구 소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어느 수준인가요? 뭐 유해미 교수가 뭐 쌍둥이 워킹맘이래요. 네네. 그래서 임명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대한민국이 차후에 소멸될 첫 번째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0.72명입니다. 네. OECD 38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까지 냈어요. 이거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 이기 때문에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다른 여야 정쟁할 시기가 없을 정도로 저출생 문제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론가님께서는 사실 어떤 게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지금 2030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개만 사랑해서 그렇다. 개만 안고 다녀서 그렇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그럴 나라가 못 되니까 차라리 개만 키우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지 개를 키워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을 안 친다?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게 되면 세금 확 때릴 겁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기존 기성세대들은 2030 세대가 그렇게 아이 낳고 결혼 안 하는 이런 사회를 만든 거에 대해서부터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하지 못할 망정 젊은이들이 개를 사랑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화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뭐 내놨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도 운영이 네.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었고 각 지방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좀처럼 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자,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이 저출산 관련돼서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0.73명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분석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엉뚱한 데 쓰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280조 원이지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 이 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출산 대응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지원과 직접 지원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조건을 형성하는 결정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젠 바꾸자는 거죠. 직접 지원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사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되어 있다는 믿음감 주지 않으면 이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따위 나라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겁니다. 제 아이가 비록 대학생이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장가가겠다고 하면서 결혼 안 할 거라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서 걱정돼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개인적인 지금 걱정까지 지금 실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을 신설을 했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쌍둥이 워킹맘으로 알려진 유혜미 교수가 수석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제 그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경제적인 측면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긴 하지만 외국 인력 활용.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필리핀 뭐 가사 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대한민국 보면요 예전에는 무슨 얘기 많이 있었어요. 백이민족, 단군의 자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순혈민족이라는 거 없어요. 이게 왜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응부터 살펴야 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외국 인력 활용이라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라는 거고 이민 활성화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까지 심도 깊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저 외국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 노동인력 활용해서 이거 메우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저출생 현상은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떤 저항의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앞으로의 저출생 정책 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그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이런 나라 만들어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극심한 경쟁 사회,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학원 다니면서 삼수까지 하는 이런 사회 만든 거에 대해 미안하고요.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 있으니까 정치권, 기성사회 반성하는 마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당사자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이겠습니다. 자,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